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1타 시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총선 이후 처음인데 총선 결과에 따른 후폭풍, 패배한 국민의힘에서 역시 거셉니다. 전당대회에 앞서 패인을 분석하고 있고 이것이 중요하다. 국민의힘은 백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낙선자 일부가 한 세미나에서 상당히 거친 발언이 나왔습니다. 자, 박상수 전 인천 서구갑 국민의힘 후보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가운데 1년에 약 30만 명씩 돌아가시고 5년 뒤면은 150만 명이 사라진다. 다음 선거에서 두 자릿수로 내려갈 수도 있다. 자, 이승환 전 서울 중랑을 후보는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만 매몰돼 국민들 눈에 우린 무능한 조폭 같았고 민주당은 유능한 양아치 같았던 것. 참 거친 발언들인데 글쎄요, 고배를 마신 좀 격앙된 낙선자들이기 때문에 더 발언의 수위가 높았겠지만 선거 패배로 2조 심판론 등 뭐 당의 전략이 일단 잘못됐다. 살벌한 발언. 어떻게 보면 성토에 가까운 수준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선 박상수 전 후보의 제 입장은 좀 썩 동의하기 어려운 분석인 것 같고요. 네. 뭐 표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보수층 30만 명이 매년 사망한다. 5년 뒤면 150만 명이 되는데 하여튼 뭐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간과한 얘기라서 저건 그렇고 그 이승환 위원장의 저 얘기는 뭐 야당까지 했지만 무능한 조폭이라는 표현까지 이렇게 등장한 거 보니까 네. 저건 뭐 다 동의는 안 하겠죠, 국민의힘 내에서. 그러나 대체적으로 무능하고 대통령 중심으로 뭐 그동안 여러 사건이 있었잖아요. 당대표 그죠. 이 찍어 누르고 꼽고 하는 이런 과정 뭐 이런 것을 다 이제 포함한 얘기 같은데요. 실제로 저는 저런 측면들이 강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만과 독선이 사실은 통하는 얘기죠, 저 얘기가. 네, 그렇군요. 자, 국민의힘 선거 패배 원인 가운데 민주당이 내놓은 1인당 25만 원 현금성 복지 정책 이게 상당히 유권자들에게 통했던 거 아니냐, 표심을 자극했던 게 아니냐. 반면에 국민의힘 우리는 정책적인 어떤 대안 무기 같은 게 전혀 없었던 거 아니냐. 실제로 1인당 25만 원 이게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민주당에 작용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비교는 될 수 있었다고 네. 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쪽에서 선거 치르면서 내놓았던 정책하면은 지금 기억나는 게 뭐 꽃피는 봄이 오면 김포도 서울 된다. 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심판론이었거든요. 야당 심판론, 2조 심판론이죠. 그래서 하나는 심판론에 심판당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여당이 집권당이 야당 심판 얘기해가지고 설득력 있게 유권자들에게 다가간 적이 없다. 집권당하고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당 심판해 주십시오. 야당 대표인 이재명 조국 심판해 주십시오. 이런 거는 심판론 프레임에 들어감과 동시에 네. 국민들이 끄떡이기가 어려운 그런 얘기죠. 그래서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는데 야당 심판해 주십시오. 이게 안 맞는 얘기예요. 저는 그게 제일 전략적인 미스 중에 제일 컸다고 보고요. 정책은 같은 시기에 두 장면이 대비될 수는 있죠. 25만 원 지급은 그 시시비비 여부를 떠나서 그거는 하여튼 지금 온기를 줘야 된다. 소비 여력을 줘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이고요. 한쪽은 그야말로 영토 편입 얘기를 했는데 누가 봐도 무책임하게 보이고 실제로 가능한 얘기인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드는 얘기인데 오죽했으면 보수 신문에서도 못된 것만 배웠다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판했잖아요. 그래서 정책이 사실상 없었다. 이 점이 이제 야당하고 좀 대비되는 거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선거와는 별개의 움직임이었다고는 하지만 대통령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토론회 형식으로 뭔가 선심성 그런 제안이나 공약들을 한 것처럼 비춰진 거 이거는 별로 긍정적인 효과를 국민의힘은 못 가져갔습니다. 전혀 없었죠. 그리고 대통령의 일정과 메시지는 매우 책임 있고 네. 정교하게 그렇게 좀 제시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뭐 누가 봐도 그냥 엉터리, 마침 선거 때 선심성 공약 같은 그런 얘기고, 돈 없고 긴축해야 된다. 그다음에 전 정부에서 빚을 많이 져서 이제 어려워도 긴축 재정하고 균형 재정하겠다 이래 놓고 이 몇백조 들어가는 일을 막 해버리니까 그것도 선거 시기에. 그래서 시기와 방법 내용이 와닿지 않는 것을 했기 때문에 별무소용이고, 오해를 선거 개입 아니냐라는 이제 오해를 받을 정도로 내용이나 형식 방법이 형편없었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는 이렇게 대선 참패하고 대통령 국정운영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압도적으로 막 70% 가까이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해야 될 일을, 그것 단 내용과 형식을 좀 의미 있고 또 알차게 해서 해야 될 일을 선거 시기에 해버렸으니, 그러니까 오히려 진정성이 있다고 해도 더 와닿지가 않았다. 진정성이 없죠.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고 뭐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이 내용을 보고 뭐 후보 공약도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책임 없는 공수표를 남발을 하고, 시기적으로도 하필이면 그 시기에 또 해가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총선 참패하고 다시 잘해보겠다 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대통령 프로그램 중에 하나일 수는 있어요. 나도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거지. 예. 이게 완전히 뒤바뀐 거고 잘못된 거죠. 총선 패인 분석 말씀하신 것처럼 충격적인 수치.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요 23%가 나왔죠. 잘하고 있다. 긍정 23, 부정 68. 한국 갤럽 조사였기 때문에 좀 더 충격적이었고 4월 16일부터 18일. 물론 여당이 참패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예상이 됐습니다만, 저 정도면 사실상 박근혜 정부 탄핵 직전 그 정도 수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대통령실 용산이 입은 충격파 클 것 같아요. 근데 저 조사가 이제 4월 16일부터 18일이니까 네. 대통령 그 국무회의 메시지가 일정 정도 이제 반영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국무회의 때 총선 후 첫 메시지가 대통령께서 잘못한 거 없다. 국정방향 옳았고 수많은 정책을 추진을 했는데 국민들이 체감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정부가 부족했다. 이러고 10가지를 나열을 하거든요. 에너지 정책, 탈원전 이거 궤도 수정해서 원전 생태계를 다시 복원하고 그 다음에 재정 긴축하고 이 빚더미 그래서 표현도 이 마약 중독과 같은 이런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했고 한 10가지를 나열을 하고 결국은 소통 못하고 잘 국민께 전달을 못해서 잘했는데도 이런 것이다 하고요. 또 총선에 대한 어떤 평가, 국민들의 평가를 왜곡하는 말씀도 하셨어요. 원래 선거라는 것이 그 당에 대한 평가인데 정부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고 이제 후순위로 놨거든요. 네. 이건 누가 봐도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고 또 특히 대통령에 대한 평가고 그게 여당 선거 민심에 바로 작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당에 대한 평가다. 그러면서 국정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대통령 변하지 않았네. 이게 우리가 이 심판을 하고 잘못했다고 이번에 채찍을 들었는데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시네. 이래서 저는 국정운영 지지율이 그야말로 곤두박질 쳤다고 봅니다. 근데 더 주목해서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이번 조사에는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분리해서 묻지는 않았던 것 같았는데 아주 잘못하고 있다. 혹은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이런 구분이 있다면 아주 잘못하고 있다고 세게 부정적으로 반응한 유권자층이 이제 얼마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텐데요. 앞으로 저는 저게 반등 요인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오히려 저런 20% 초반대, 초중반대의 지지율이 고착되든가 아니면은 추가 하락할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첫 번째가 총선 참패 후에 민심을 읽고 받아들이는 것에 일단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조치가 인사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뭐 이걸 인사혁신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비서실장 누구를 하든 총리를 누구를 하든. 왜냐하면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이건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이 근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 부부 혁신을 하지 않으면 부부 쇄신이 아니면 인사 쇄신한다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민심을 읽는데 받아들이는데 실패하거나 거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그야말로 곁다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후에도 이 총선 참패 후에 수습 과정이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 못하고 오히려 이 과정에서 더 큰 충돌과 잡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령 뭐 청문회 과정이라든가 인사를 또 잘못했다라든가 이런 거 하고요. 그다음에 특검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물가를 중심으로 경제 상황에 대한 어떤 개선 전망이나 이런 것들 보이지 않고 내놓지도 않고 있어요. 그다음에 재정 문제도 사실 지금 거의 재정 독재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뭐 세금 깎아주고 세수 줄어들고 있는데 이 지출 통제하는 거 하고 정상적으로 세입이 들어오는데 지출을 그에 맞게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네. 우리는 다른 나라하고는 다르게 지금 세입 자체가 작년에만 해도 지금 나라 살림 보고서에 86조가 지금 적자를 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은 안 보이고 그래서 추가 하락 요인이 오히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은 어렵게 돼 있다. 자, 영수회담 관련돼서 어제 좀 이야기를 실무자끼리 나눈다 그랬는데 또 일방적으로 대통령실이 그걸 취소했다고 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삐걱거리는 거 아니냐. 하지만 대통령실은 좀 그건 오해다 억울하다 이런 입장인데 비서실장 임명 후 또 일방적으로 영수회담 준비회동 취소 좀 미숙한 설인 것 같다. 권혁기 정무기획실장 민주당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실은 교체 임박한 정무수석이 회담 준비하는 게 야당의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좀 억울하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일까요? 저는 권혁기 실장의 얘기 중에 앞다는 그렇고 미숙한 처리가 유감이다. 네네. 이 정도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인사는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영서회담 앞두고 신임 수석이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얘기가 틀리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거 알면서 비서실장하고 같은 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비서실장하고 그다음에 정무수석하고 원래 이게 이제 수순인데 정무수석을 하면서 예정된 실무협상 날짜를 파기를 해버리니까 미숙한 운영이다 이게 맞는 거고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죠. 한 정무수석이 요일까지 하고 퇴임하고 신임 수석이 오는 방법이 있고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하고 날짜 격차를 좀 하루만 뒀어도 하루 이틀만 뒀어도 실무협상을 하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숙한 운영 저게 이제 좀 늘 지적하는 이 대통령의 실력이고 대통령실의 좀 실력이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 보통 한 번에 다 발표를 하면 훨씬 보기도 좋을 텐데 정진석 실장하고 또 8시간 후에 또 나와서 홍철호 수석하고 뭔가 좀 이례적이다 이런 느낌도 좀 받았거든요. 아니 실무 협상을 네네. 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럼 전임 수석이 이걸 끝내고 한 4, 5일 후에 정무수석으로 해도 되고 꼭 신임 수석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실무 협상 날짜를 잡지 말고 이게 갑자기 자다가 대통령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정무수석 발표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검토를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 정도 늦추고 발표를 해도 비서실장하고 하루 격차만 나고 그다음에 그런 계획이 정무수석 교체 네. 계획이 있었다면 실무 협상 날짜를 이거 하루만 늦췄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오늘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과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이 만나서 의제를 조율한다. 근데 시간이 어쨌든 하루가 좀 연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특별한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그 실무협상 과정에 네. 따라서 이번 주에 될 수도 있고 조금 다음 주로 미뤄질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좀 알찬 협상이 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조율을 하고 의제에 대해서 좀 서로 고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양쪽이 다 부담이 좀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쪽을 좀 어필해야 된다고 보세요, 서로? 우선 뭐 예전 얘기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당시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그야말로 이제 내용을 가지고 끝난 그런 이제 영수회담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그때 몇 가지 항목을 또 공동 발표를 했거든요.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울 때였으니까 그래서 특히 건설업체 중심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문제, 네. 뭐 그다음에 실업계 고등학교 무상교육, 그다음에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추진, 뭐 이런 등등. 그다음에 그때 뭐 키코 문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것을 하여튼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예정 시간을 뭐 훌쩍 넘겨서 했는데 그때 실무 협상을 몇 차례 했어요. 한 차례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같은 결과가 이제 나왔었던 거고. 근데 이번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총선 참패로 대통령이 만나자고 한 거는 마지막 장면에선 맞는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가 오래전부터 계속 촉구했거든요. 민주당 대표 되자마자 영수회담 대표 수락연설에서 그 영수회담 제안을 했고 그 후에도 수차례 했는데 대통령이 그야말로 그냥 이 뒷발로 그냥 걷어찬 그런 네. 과정이었는데 이번에는 하여튼 대통령이 전화를 하셨지만 그 야당 대표가 요청한 것에 대한 연장선상의 결과처럼 보여져요. 그러면 처음 만나서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조금 뭐라 그럴까 연성 스탠스 좀 이렇게 부드러운 스탠스로 가지 강공 모드 옛날에는 막 그 결렬하고 막 자리 박차고 나와서 뭐 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대통령을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관리하면서 이렇게 상대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오늘 아침에도 어디서 얘기를 했는데 특검 요구나 이거를 야당 대표가 먼저 얘기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25만 원 추경 민생 문제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대통령은 특별한 얘기를 갖고 나오지 않을 수가 있다. 근데 오히려 뭐 대통령 이제 제2권 발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오히려 대통령이 오히려 그런 문제를 먼저 얘기를 꺼낼 수는 있어도 이재명 대표가 공격적이고 소위 말해서 강성 소재 이런 것을 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이 책상 위에 올려놓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첫 번째 영수회담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수사적으로 뭐 별 내용을 서로 갖고 가기 어렵고 그렇게 결말짓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또 만나자. 자주 정례환은 보자. 아니더라도 예. 뭐 이런 그냥 걸로 일단은 좀 매듭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내용은 빈손이고 네. 서로 이제 탐색도 하고 하나 이제 또 이런 대화를 물꼬를 이어가자는 튼다는 정도 느낌. 네. 그런 정도로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야, 근데 윤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하는 분이 또 있습니다. 조국 대표. 하지만 아직 22대 국회가 시작된 것도 아니고 좀 원내 뭐 교섭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여럿이 범야권 연석회의를 한번 해본 건 어떠냐 이런 조국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상당히 묘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안 할 이유도 없는데요. 네. 사실은 지금 22대 국회가 정돈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당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개혁신당 문제도 있고 뭐 조국 혁신당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요거를 가름막하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은 민주당 외에 다른 야당도 미리 만나서 얘기를 듣고
대통령에게 전언하거나 또 대신 얘기해주는 이런 그림이나 과정을 만들고 싶어도 이런 게 참 정리되기가 힘들 거예요. 네. 이 대상을 누구로 할 건지, 조국 혁신당만 할 건지, 그럼 새로운 미래는 어떻게 할 건지 등등등이 그걸 연석회의로 전부 해가지고 또 할 사안인지 이런 것들이 교통 정리가 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성사되고 가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영수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간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지는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미묘한 그런 관계. 선거운동 기간에도 그랬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기서 주목할 여론조사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차기 대권 주자 관련된 여론조사겠죠. 호감도 이재명 대표 24%,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많이 선거 때보다 빠졌습니다만 여전히 15% 존재감이 있습니다. 2위. 자, 조국 대표가 3위까지 치고 올랐죠. 7%, 이준석, 홍준표 3%. 자, 어쨌든 총선이 끝났지만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일단 시야에선 지금 사라져 있지만 경쟁 구도, 이재명 대표의 경쟁 구도가 지금 현재는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총선 전에 조국 대표는 총선 후에 하여튼 머지않은 시간에 대선 후보 지지도 10% 정도는 갈 수 있을 거다 했는데 네. 7% 조사가 나왔거든요. 저 조사의 특징은 이재명 대표가 비상한 것은 아니다. 지지율이 1% 직전 조사에 비해서 1% 정도 올라가는데 이게 좀 특이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총선 압승 후에도 그야말로 지지율 상승이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그 대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많이 빠졌다, 지지율이. 요게 이제 특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지 않으면 정치 복귀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을 좀 예고하는 그런 이제 지지도 조사가 아닌가 싶고요. 조국 대표의 약진이죠. 거의 첫 조사인데 그 전에 한번 조사한 것이 있긴 한데요. 거의 총선 후에 첫 조사인데 7% 보이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주목할 만한 지지율이 아닌가 싶고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김종인 전 상임고문은 2027년에 이준석이 대권 주자가 될 거다. 그러면서 별의 순간 화제가 된 말인데 점성술사합니까? 이 어떻게 보세요? 진짜 그런 예측이 좀 유효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급까지 갈지? 이제 그 전제가 되려면 네. 국민의힘이 완전히 주저앉아야 돼요. 네. 그리고 범보수 연합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격돌했던 지난 대선에 국민의힘 쪽, 윤석열 후보 쪽은 소위 말해서 세대연합, 세력연합에 성공했다고 봐야죠. 이것이 이제 복원이 조기에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여권 내, 지금 국민의힘 내에 잠재적 대권 후보들이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뚜렷한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거나 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사람이 쓰러져야죠. 아니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그냥 지지율이 폭락하고 국민의 외면을 받아서 아예 대선 후보로서 한 걸음도 뛰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이제 전제가 돼야 이준석 대표가 그야말로 보수 그라운드에서 가장 뛰어난 이제 플레이어가 되는 건데 그 두 가지가 전제될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지금의 이준석 의원을 볼 것이 아니고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의 이후의 모습, 실체와 그 다음에 여권의 대권 후보들의 이제 당시의 현주소들을 향후에 이렇게 측정해봐서 이것이 그야말로 곤두박질 쳤다. 이런 상황이 되면 위기 중에 위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특히 이제 범보수 연합을 복원하는 과정은 반드시 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총선 참패 후에
다시 대통령도 지지율이 반등하고 국민의힘도 다시 수습과 쇄신을 잘해서 제 모습을 찾아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희박하다고 네. 보기 때문에 그러면 위기가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방선거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방선거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지금 모습대로 대통령이 변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모습대로 갔을 때 지방선거 못 치르거든요. 이때 한번 보수연합의 복원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의 가능성 이런 것도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지형 변화 또 잠룡들의 거취 등이 변수가 되겠다. 네. 자, 이번엔 진실 공방 중인 사안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술자리 회유 의혹. 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연일 주장하고 있는데 또 다른 회유법이 폭로됐습니다. 이번에는 수사 담당 검사가 검찰 고위직 전관 변호사를 소개해 주더니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 송금을 이재명을 위해 한 것이라 진술해라. 재판 중인 사건도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걸 검찰에서 약속했다. 옥중서신 내용입니다. 글쎄요, 저 내용이 얼마나 좀 현실성이 있을지 술판 주장이 안 먹히니까 이번엔 전관을 들고 나오는 것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네. 그야말로 허구의 소설을 쓰듯이 이게 이렇게 픽션을 쓰듯이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수감돼 있고 또 다른 것이 또 그야말로 100% 거짓말이라 그러면은 법적으로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완전한 픽션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혹은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에 기초한 측면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가 과장된 것인가 요런 정도가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관예우에 해당하는 변호사를 검사가 소개시켜줬다. 검찰 측 반박이 그럼 그거는 이화영 부지사와 가족의 요청에 의해서 접견을 시켜준 거다. 요청에 의하더라도 그렇게 해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해명한 거를 보더라도 검찰이 알아서 그 전관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인지 아니면 이화영 부지사와 가족의 요청에 의해서 해준 것인지 하더라도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혀 사실과 무관한 것을 픽션처럼 그렇게 주장한 것은 아니라고 네. 보기 때문에요. 저거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진상규명이 필요한 영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당 측에서는 전형적인 재판 방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정치검찰 조작사건 특별대책반 출범하면서 국조 그리고 특검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우선은 재판방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부지사 지금 수감돼 있는 이재명 부지사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네. 저걸 거짓으로 해가지고 재판을 방해하는 것이 그 의도가 과연 그 재판 방해 의도였는지 그리고 실제로 재판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뭔지 네. 이런 것들이 검찰의 주장을 뭐 이렇게 인정하다 하더라도 저것만큼은 잘 안 보여요. 재판에서 저렇게 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뭔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방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거는 표현이나 단의 선택 자체가 썩 납득이 안 갑니다. 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한 손은 악수로 청하면서도 한 손으로는 주먹 쥐고 있는 거 아니냐. 영수회담 추진하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 의혹 관련된 공세를 강화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좀 불편한 시각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화영 지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당사자가. 그리고 그것이 이재명 지금 대표를 겨냥하고 그렇게 가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회유하고 유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반응하는 거는 민주당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근데 이화영 부지사의 그런 것을 민주당이 교사를 했다거나 이화영 부지사한테 이렇게 폭로하라고 시켰다거나 이게 아닌 이상은 이재명 당대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응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뭐 소위 말해서 한 손엔 약, 한 손엔 병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거는 영수회담 자체가 무슨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구걸해서 야당을 위해서 뭘 하자는 거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네. 했어야 되는 걸 외상값 갚듯이 지금 이 하는 격이 됐는데 그거 하나로 모든 문제를 그럼 야당이 제기하지 말아라고 하는 논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영수회담 앞두고 이거 왜 때리냐 뭐 이 얘기인데요. 그러면은 뭐 최상병 특검 문제도 그다음에 뭐 지금 운영 중인 법사위 문제도 뭐 이런 문제도 야당이 자기 주장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저건 논리적 비약을 넘어서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